예, 제가 제 휴대전화에 이 음악을 이 벨소리 대신에 깔아놓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 음악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지시죠. 더군다나 아마 오늘이 또 시기가 시기죠. 금요일 저녁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좀 오늘 사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 음악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납니다. 자, 이 시그널 음악과 함께 해주실 이번 주 승부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예. 아유, 우리 메타보이스 보니까 뭐 요새 아주 활약이 대단해요. 예? 아니, 글쎄요. 지금이 또 한번 확 그냥 땡길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여론조사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실제 메타보이스 여론조사 엄청 많더라고요. 글쎄요, 별로 수익성이 큰 회사가 규모 있게 하고 그래야지 뭐를 해도 하는 건데 저희는 아직 그냥 그래도 뭐 그 딴 방송사하고 같이 여론조사 뭐 사카방 하시던데요. 뭐. 아, 나중에 소주 한잔 사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승자부터 가야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는데 일단 승자부터 한번 들어보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제가 조국혁신당을 저는 꼽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하자면은 조국 신당의 이제 라인업이 이제 쭉 짜지면은 후보가 다 결정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상위 순번에 올라가는 분들이 이제 약간 범죄 지금 혐의자들이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감안하면 좀 기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다 사실 예상대로 라인업이 짜졌어요. 10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흔들리고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서는 어찌 보면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 미래를 포위한 듯한 지금 약간 구도와 형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가 지금 드디어 한동훈 위원장이 참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도적으로 조국을 무시하다가 맞아요. 이조 심판이라는 이제 사실은 선거의 메인 슬로건을 이조 심판을 꺼내놨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심판이야 뭐 원래 하던 얘기니까 당연한 건데 거야 심판까지. 근데 거기에 이조 심판을 꺼내든 것은 그만큼 여기에 약진과 돌풍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프레이밍 자체를 구도 자체를 이조 심판으로 가야 그나마 국민의힘이 좀 말하자면 반대 진영 반대 구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만큼 어쨌든 현상이 됐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승자를 조국혁신당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이죠. 오늘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발표된 거죠. 3월 29일입니다.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포위라는 현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정당 비례정당 지지도 서울 지역을 봤을 경우에는요. 국민의 미래가 35%, 더불어민주연합이 17%,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1%입니다. 둘이 합하면 36대 3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포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요새 한창 바쁘신 메타보이스의 우리 김봉신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국혁신당의 승자다. 그리고 포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조국혁신당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예, 거기엔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자는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조 심판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반응 자체가 두 정당의 사실은 협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연대 전선에서 연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전에 아주 예전 선거에서 선거 때 되면은 야당 인사들을 좀 이렇게 좀 풀어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김대중 김영삼 싸우라고 일부러 이제 풀어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승리는 김대중 김영삼은 될 수가 없었던 당시에 노태우가 결국 승리했던 이런 걸로 본다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 위원장의 전체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약간 좀 두 정당을 동일시하게 만든다면 정말로 비조지민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공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를 더 확정지어 주는 거죠.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승자는 승자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롱런할 수 있는 쭉 갈 수 있는 승리냐 조국혁신당이 그건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떠한 관점이나 태도가 일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 좀 비판도 하고 그러나 또 뭐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조국혁신당이 오늘도 방금 소개해 주신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제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확실히 자기 포지션을 확실히 가져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넘어서 이게 흘러넘쳤어요. 스피드오버된 거죠.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닌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에도 그렇죠. 그쪽으로 스피드오버 된다라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움찔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비례대표 투표뿐만이 아니고 지역구에 이번에는 뭐 지민 비조였지만 그렇다면 하나의 칼자루가 조국 혁신당에 꼭 조국은 아니더라도 그 혁신당 내에 쥐게 된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예,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지금까지는 큰 민주당의 어떤 파이가 예, 정말로 양분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는 예, 민주당의 경계에 지금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말이에요. 민주당은 뭐 입으로는 우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군, 아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사장 직선제 이거는 반대해요 또.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20만 원씩 줄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국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좀 사이가 너무 좋지만은 않지 않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분석에 100% 동의하는 게 이제 사실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조국 신당의 얼굴에 세 가지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탈하는 지지층의 분화를 막아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얼굴이 있다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반윤의 선봉장으로서의 얼굴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가 기묘하지만 이게 약간 이질적이지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게 조국 혁신당으로 좀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의 대안이라는 걸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봉신 이사님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동업자 수준일 수는 있으나 이게 뭐 원래 한 집안도 동업 같이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말하자면 22대 국회가 개원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그 민주당 이 위기를 감지하고 비례 그러니까 그 원내 교섭단체를 15석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걸 저는 그 의도로 봐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석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15석을 하면 조국 신당이 만일 원내에 들어오면 그 당을 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과는 다른 당으로 가면서 이제 전략적 연대를 해보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내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예 선제적으로 이걸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원내 교섭단체 15석을 김민석 상원시장이 꺼내 들었다고 봐요. 이재명의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계속 조국 신당과는 이제는 상수로 인정하고 가겠다. 저는 그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 저희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주시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 소장께서 이번 총선 조국 대관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반만 동의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대표와 관련돼서 이게 보면은 조국 대표를 보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인물 충성심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인물 충성심보다 이름이 이제 조국 혁신당이니까 조국 대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정서 그렇죠. 반윤 정서, 뭐 정권 심판론 여기에 대해서 확 그 선면성에 쏠리는 게 있을 뿐이지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현재 조국 대표 만을 보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조국 혁신당 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좋기도 하고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아주 뜨거운 주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 혁신당은 그거 없이도 정권 심판론만으로도 이 정도 파워풀하게 등장을 했다라는 건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조국 대관식이 뭐 있어도 뭐 소규모로 있던지 하여튼 없어도 그런 다음에 이 혁신당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은 뭐냐.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예. 예, 쭉쭉 올라갈까요? 앞으로 저는 지금 임계치를 지금 임계치에 왔다고 봐요. 예, 더 이상- 천장에 왔다. 예, 예, 천장에 예. 왔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김봉신 기사님 승자 저는 김종민 의원을 꼽았습니다. 같은 종실에서 혹시 꼽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아직 승패를 논하기에는 모든 지역구 또 모든 정당에 대해서 논하기 어렵다.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이래저래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다 잊고 이제는 누가 투표할 것이냐에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측인데 제가 이제 김종민 의원을 이렇게 꼽은 거는 예전에도 한번 그 이자스민 의원이나 예. 이렇게 봤을 때 견디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도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있다. 예, 언젠간 주어진다라는 거죠. 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의미에서 승자다.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고 사실상 김종민 의원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운용을 해서 선거판을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또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느냐. 거기에 이제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민 의원이 지금 홀로 남았죠. 네. 여당 네. 후보가 있고 야당에서 김종민 의원 남았는데 어떻게 그 김종민 의원이 야당 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표를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면은 예. 그 정당명이 아니라 김종민 의원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정당 김종민 의원에게 의원에게 당명이었군요. 예,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지난번 총선에서 여기에 출마했던 분이 53% 득표를 했어요. 민주당. 예, 민주당 후보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 텃밭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민주당 아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53%에 대한 표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번에. 이분들이 투표장 나가면 지역구를 못 찍잖아요. 현재 뭐 찍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네. 찍을 마음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비례는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굴 찍든지 그걸 더불어를 찍든지 뭐 조국 신당을 찍든지. 근데 이분들이 가서 그러면 정말 지역구 후보는 투표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와 조금 근사치에 있는 후보에게 찍는다면은 저는 그게 김종민 후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후보에게 간다는 생각은 사실 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수혜자는 김종민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캠페인을 피켓은 민트색 점퍼는 파란색 이러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짬짜면 이게 이른바 짬짜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서는 굳이 언급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여기 국민의힘의 의석이 당선되는 것보단 차라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래 한석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사람의 속마음이 알 수 없어서 어쨌든 김종민 의원에게 기회 요인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종민 의원도 의원이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김 이사님께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거 보잖아요. 예. 서울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0%포인트가 위에요. 지난주에 13%포인트 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역 이렇게 여론조사 하는 것들 보면은 좀 달라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당연히 다른 건데 이 정도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뚜렷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예. 지정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30, 서울에서요. 국민의힘이 이제 40인데 그럼 10%포인트 격차인데 이 지금 180명 조사 완료해가지고는 오차범위가 훨씬 더 커집니다. 한 15%포인트 이상을 벌려야 그래야 국민의힘이 뚜렷하게 앞선다라고 볼 텐데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서 두 정당이 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전국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샘플이 작은 단위를 해석할 때는 이게 오차범위를 넘는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되느냐 이거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차범위를 넘어서 꾸준히 가령 이제 광주 전라라든지 비슷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지금 후보들 여론조사 그런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로 결코 약하지 않은데 후보 경쟁력 후보들을 붙여놓으면 그때는 좀 이제 완전히 박빙이거나 뭐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도 좀 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질문이 달라서 다른 결과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과 지지하는 후보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예. 똑같이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낙동강 벨트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우세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지하는 후보를 얘기를 하면 격차가 줄어들거나 아주 붙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후보의 문제다. 후보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보들이 이제 많이 교체되는 경우에 인지도도 낮고 그 후보들이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도 이 후보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딱 얘기를 못 해요. 또 여론조사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후보 이름이 딱 나와야지 이게 정확한 응답이거든요. 후보 이름을 얘기를 해주죠. 홍길동, 뭐 임꺽정, 유관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계속해서 듣던 후보가 아니면 자기 입에서 얘기 못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유효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아져야죠. 플랜카드도 보고 벽보도 보고 공보물도 보고 나서 응답을 하게 되면 깜깜이 기간 직전에 한 조사가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거 시그널 음악 한 번만 더 깔아주지 4부 시작할 때 말이에요. 근데요. 어쨌든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시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자. 최수영 평론가. 저는 저 이수정 후보 좀 전에 인터뷰하시던데 이제 이수정 후보를 좀 꼽았어요. 이거 되게 미안하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저희가 꼽은 거 어떡합니까? 맞아요. 예,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정말 저는 대파 논쟁이 사실은 지금 하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상황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데 딴 데서 이렇게 받느냐.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맥락을 전체에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물가에 뭔가 이렇게 정말 관심이 있고 민생을 챙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거두절미하고 요것만 딱 잘라버리니까 요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경제무능 대통령하고 민생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야당의 프레임에 공격에 딱 말려들었죠. 자, 야당은 그걸 그렇게 말하자면 프레임을 짜서 공격할 수 있다고는 좀 봐요. 그런데 네. 여당의 대응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 보면은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은 더더군다나 자꾸 그게 연상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출구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날 가서 이게 요새 핫한 이게 대파입니까? 라고 하고 이수정 후보가 가가지고 이거 한 뿌리를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출구 전략을 짠 게 아니라 스스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2021년 3월에 대파 가격이 6,9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3.5배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때 이른바 파테크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신발 사고 하는 거 슈테크 이건 파테크 그다음에 반려테크 반려파 논쟁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코인 반려견 반려모가 아니라 반려파 반려파 나올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그때 핫했던 키워서 있었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 그거 굉장히 아프겠네요. 그래서 팠을 때마다 얼마 가슴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통령이 이렇게 농산물 수급 안정이 이렇게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권이고 막론하고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후보들이나 이 참모들이 이 논쟁을 더 키워버렸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맥락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텍스트를 다 얘기하자면 길잖아요. 잘라서 짤이 도는 동영상 이른바 짤방이 도는 세상에 그걸 다 설명하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출구 전략 짜고 농산물 수급 그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이 좀 문제였고 이걸 얘기한다면 될 일인데 깊숙이 끼어들어서 이제 빠져들 수가 없다. 그 만평을 보면은 기호 2번에 대파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호 2번에 기호 2번에 만평 어느 신문의 만평인데 그래서 이게 그만큼 파괴력이 큰데 이걸 출구자가 잘못 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패자를 꼽았어요. 우리 이사님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바이든 날리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그냥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야 될 이슈를 당시에 누굽니까 홍보수석 들어봐라 국민들께 들어봐라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봐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수정 후보가 그런 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라. 한 단이 아니고 이게 한 뿌리다. 이게 한 뿌리건 한 단이건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뭐냐면 이슈를 증폭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대통령실이 이 홍보와 관련돼서 그렇죠. 언론 모니터링 후에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이슈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을 때에 이수정 후보가 거기에 진짜 이거를 키우는데 이 논란을 키우는데 완전히 온몸 다 바쳤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구에서 이수정 후보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판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준 이슈가 돼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수정 후보가 제가 이제 아까 2부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수정 후보는 무슨 얘기냐면 요새 정신이 없어. 그 풀 텍스트를 보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러다가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뒤로 물러섰죠.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뭐 계속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력은?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건 지나간 이슈고 반영이 다 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돌출 행동들이 많이 나온 시기잖아요. 뭐 유세하다가도 무슨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검증 이슈들에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파 논쟁을 묻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당에 굉장히 말하자면은 우호적이지 않은 기억으로 유권자들에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데미지를 분명히 입었는데 뭐 다른 이슈로 만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란으로 금쪽 같은 시간 열흘을 정말 대파 논쟁에 다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슈는 이제는 반영된 이슈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히 뼈아팠던 이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승부처 우리 김봉신 이사님. 예. 저는 승부처로 이제 각 당 지도부 대표 뭐 비대위원장의 입에 있다. 말에 있다. 말에 있다. 예. 저도 똑같이 꼽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 뭐가 이게 큰일이네. 이게 두 분이 좀 친해지시더니 막 짜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러면 안 이게 되는데. 짜고 치는 건 저는 일도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뭐 그나마 이제 전문성이 좀 있다고 저희가 이게 흐름을 보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남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벌써. 변수들이 별거 없어요. 이제는 입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게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소환되는 거. 제가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뭐가 소환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인데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대표들의 거칠어지는 입이 이제 이게 서로 상승 효과를 이제 맞물리면서 나갈 경우에는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각 당 대표는 사실 대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은 자신이 돌파해야 되는 전초전 정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평가를 가지고 사실 대권 과도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메시지가 약하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좀 거친 언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총선 자체에는 영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부처로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만 대권 가도에 멈출 수 없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일이고요. 예. 그게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 차모 후보 의원이기도 했었고 부천 아주 센 발언이 튀어나와버렸었어요. 굉장히 아마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돼서 굉장히 센 발언을 터뜨렸는데 그때 언론이 거기 엄청나게 집중을 했고요. 그게 깜깜이 기간대였습니다. 언론이 거의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렇죠?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막 때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그 깜깜이 기간에도 여론조사는 하잖아요. 여론조사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예측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뭐가 있었느냐면 일부 결집하는 데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예,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지역에서는 일부 결집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막말에 대해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거티브에 강한 유혹을 느끼듯이 막말에 대해서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게 질법한 격전지를 포기해버리고 이기는 데는 그렇죠. 확실하게 챙기자. 예. 이기는 곳 중에 위험한 곳은 챙겨야 되면 이게 판단이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5.18과 관련돼서 세게 발언해버린다든지 보수 쪽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잘 플러스 마이너스 잘 손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막말로 완전히 쭉 빠질 수가 있고 이거 괜찮네 싶으면은 어차피 잘 안 되는 격전지는 포기하고 되는 곳 몇 곳을 막 챙겨서 실속을 차리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통할 수도 있고 이게 막말의 유혹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야 각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막말 수준이 엄청나게 센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하는 것들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승부처가 바로 막말에 있다. 더군다나 깜깜이 기간 전후에 어떠한 여야 지도부가 얘기가 나오느냐 돌출적으로 어떤 뭔가가 나오느냐 이거는 봐야 된다. 지금 거의 두 양당뿐만이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비속어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승부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입에. 지금 저도 이제 그 동의하는 건 이제 그거예요. 한동훈 위원장도 벌써 이제 그 평소 굉장히 정제된 언어 쓰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정말 그 반려견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이게 반려는 모르겠는데 반려를 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제 뒤에 그 견이 등장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크 잡은 첫 유세거든요 이게. 그 전에는 이제 마이크 없이 이제 육성으로 하다가 이제 마이크 잡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유세 트랙에 올라서고 나면은 그 과거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그 열기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돌출발이 나올 수가 있죠. 오버하죠. 아니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청중들이 또 호응해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툭 하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이제 뭐 이제는 탄핵 정도 가지고는 뭐 제가 보기에 유권자들의 이제 심리 지형에 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은데 막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국가 원수를 향한 뭐 더 거친 입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뭐 반대 진영도 결집시킬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이제 사실 양당으로 지지층이 다 수렴됐잖아요. 거의 이제 한 7, 8% 정도 남았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사실 승부처. 수도권에는 7, 8%면 승부처. 정말 아주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숫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반응할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양당 그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어쨌든 선전해야 하고 민주당은 수도권을 더 가져가야 서로의 전략대로 이제 그 일당 이제 말하자면 그 전략에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제부터 사실은 큰 후보가 확정됐는데 무슨 실수가 크게 나오겠어요. 이제는 말하고 과거에 이제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한 소환 혹은 이제 부동산 문제.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검증하다 보면 당에서 걸리지 못한 게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쪽에서 이제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외에는 이제 뭐 열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변수가 크게 있겠습니까? 그 당에서 그 부동산 그거 잘 모르는 모양이죠. 잘 모르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김봉신 이사님한테 왜 몰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들렸나? 근데 제가 뭐를 여쭤보냐면 부동산 문제가 예를 들면 뭐 있다. 그럼 그거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적인 그 내용으로 보기만 한다면 선호도가 굉장히 좀 낮아졌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이 등장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은 좋지 않고 이번에 사실은 세종갑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빨리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뒤늦게 처리를 해서 논란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빨리 처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당이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 예비 후보 때 신고하는 것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신고를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권도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건 나중에 당 선모해야 되잖아요. 허위사실 그렇죠. 공표가 되니까. 관청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사실대로 그러니까 이제 세종갑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는 저 플랜 A를 내고 여기 플랜 B를 싹 낸 거지. 이게 두 가지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완전히 당선무효된 건 큰 거니까 허위사실 공표는. 그러니까 한 건데 지금 이제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총액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중간에 아마 툭 던져나올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는 뭐 사실 여론조사 기간 금지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에는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는 그게 국민의 영린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공정 상식보다도 더 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아버지의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재산을 뺏어간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영린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부동산도 하나의 전 이슈라고 보죠. 근데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센 발언이 그게 나름대로 이 계산된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올라가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 지난 대선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정세 분석은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 수립과 이제 전술 운용을 그 보수 쪽이 또 밀리지가 않습니다. 되게 잘하고 해서 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최근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2월까지 이렇게 올리는 힘은 좀 발휘를 했던 것 같은데 3월 되면서 약간 스텝이 꼬이고 있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이제 조금 거친 언사들이 나왔을 때 이게 좋지가 않아요. 여야 어디를 막론하고 거친 언사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위기에 몰린 건가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와 사실은 투표 행동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달리 가져갈 수 있는 뭔가 메시지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갑자기 이제 거친 언사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면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자들도 이제 약간 좀 뭐 투표 의욕이 고취돼야 될 때에 약간 냉각되죠. 그리고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와 같이 예상치 않은 거친 언사가 나올 법하면 조금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서로 간에 그거 좀 이렇게 좀 위트 있게 좀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얼굴 봐도 좀 피로도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여기저기 한다지만 완톱이잖아요. 사실 정말 모든 한 팀이 공격수 한 명, 스트라이크 한 명에만 운명을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냥 엄청난 부담감은 혼자 다 하는 거죠. 부담감은 똑같죠. 그래서 저는 그 피로도도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이제 피로도가 작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메시지의 힘은 사실 반복해서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계속 똑같은 얘기만을 너무 반복하니까 근데 조금 이제는 이제 선거 전에 예를 들면 어떤 거 반복?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공격하는 것 그거 하나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가고 이제는 또 2조 심판으로 가는 건데 민생 왔다가 또 갔다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좀 전략적으로 조금 잘 배치가 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실언 이러한 것들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전혀 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전혀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거친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 서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략 그렇죠. 예, 저는 약간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좀 놀랐는데 그런 것들은 민주당 그 후보들한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 좀 괴리가 생기는 건가? 이게 경기 북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김동연 지사가 좀 추진을 하던 내용이었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선명성만 강조하다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금 의석을 챙겨야 될 때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출마자들한테 약간 리스크를 이렇게 좀 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권 주자로서의 선명성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캠페인은 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방금 말씀 주신 건 이거를 그러면 계획하고 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강원도 출신 인사들의 반응이 어떤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거 들으면서 아니 전략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차별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미 차별에 대한 인식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직 그다음에 뭐 강원 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분은 뭐 갈라치거나 규정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습관이 몸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여기에 툭 던져지면 이게 휘발성 있게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평소부터 그런 어떤 그 시각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문제를 자꾸 좀 그 본인이 좀 말하자면 성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한 발언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유권자도 좀 거기에 적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대파 사건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야가 사실은 그 뭡니까 좀 나서가지고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좀 유권자가 주권자인데 유권자가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패러디로 끝나고 여야 확실한 민생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에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은 그냥 혐오 정치에 익숙해질 뿐이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서 사실은 민생이 살아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으로서의 정치는 지금 어떻게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한 두 주도 안 남았죠. 그렇죠. 안 남았죠 이제. 2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그거 무감각해지면 그 말 자체가 뭔가 크게 또 판을 흔들릴 수 있나요? 그 어쨌든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래요? 지금 현재 네. 그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우리 또 다음 주에 이 얘기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죠? D-5일 그 뭐죠? 사전 투표 날 이제 또 뵙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 한번 사전 투표 첫날의 투표를 보면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